작은 서점. 의정부는 오랜만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도진기 작가의 추리소설 악마의 증명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전직 판사이자 현재 변호사인 저자는 기발한 트릭과 또 지적 게임으로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는 팬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소설은 악마의 증명을 두고 범죄자와 검사 간의 두뇌 게임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소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오늘은 코앞으로 다가온 2025 서울국제도서전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수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참여 열기가 뜨거워서 일찌감치 표가 동났다고 하고요. 장강명 작가, 장유진 작가 비롯한 편집자분들 또 MD분들 우리 작은 서점 식구들도 총 출동을 하죠. 책동네의 큰 축제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리는데 우리 작은 서점에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5 서울국제도서전 이모저모 살펴보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특별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서울국제도서전 얘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 특별전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심사위원이시기도 하죠. 조선일보 문화부 이태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문화부 이태훈입니다. 네, 자, 서울국제도서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요. 저희 작은 서점 식구들도 이제 6월에 이 도서전 준비로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행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책 냄새 실컷 맡고 네. 만지고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출판계 입장에서도 한 해 가장 큰 행사고요. 그 작은 서점 청취자분들은 아마 티켓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이미 예매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네. 현장 판매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혹시나 표 못 구하셨더라도 메모하실 수 있도록 책 제목을 최대한 많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책 제목을 메모하라고요? 네, 네. 올해 도서전 주제는 믿을 구석인데요. 각자의 믿을 구석을 도서전에 나온 책들 속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하네요. 또 주빈 대만 외에도 국제 간의 독일, 영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 해외 16개국 100여 개 출판사와 단체가 부스를 차렸습니다. 국내 출판사를 포함하면 총 535개사가 참여하는 역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국제 도서전 국제 행사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이 작은 서점 론칭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아직 네. 기사 안 쓰셨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만간 기사가 나오리라고 믿으면서 저희도 이제 이 처음 론칭했던 계기가 요즘 독서 열풍이 뭐 이렇게 불고 있다. 좀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해서 저희도 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놀랐어요. 이 도서전에 예매가 모두 매진이 됐다고. 이 정도였나요? 도서 열기가?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거를 아마 텍스트 힙 이렇게 불렀던 텍스트 거죠. 힙. 네네. 뭔가 책을 읽고 뭔가 글자로 된 것을 읽는 게 뭔가 힙하다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텍스트 힙 열풍이 불면서 네. 그 작년에도 이미 역대 최다 관객으로 15만 명이 몰렸었다고 하네요. 올해는 참가 출판사가 크게 늘어서 부스가 부족한 사태를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문학수첩, 의류문화사 이런 그 출판사들이 몇 년간 참여를 안 했었는데 그런 출판사들까지 다 참여를 했대요. 와. 또 올해도 매년 많은 독자들이 기대하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영화감독 박찬욱
감독님 오시고요. 그림책 작가 백희나 씨, 또 소설가 김혜란, 윤성희, 손원평, 최진영, 장유진, 김기태, 시인으로 또 도종환, 안도현, 박성우, 김민정, 박준, 안희연, 그리고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도 오시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도 참여하셔서 셰프 최강록 씨를 비롯해서 저 유튜브에서 많이 뵀던 것 같은데 천문학자 지웅배 씨, 네. 예, 우주먼지라고 요새 유명하시더라고요. 펭귄 각종과학관 관장 이정모 관장님,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작가들도 도서관 기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약간 지금 문화예술계의 어떤 셀럽분들이 다 모이시는 것 총출동하는 같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네. 매년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주빈국을 선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대만이 주빈이긴 한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기로 주빈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네. 주빈국이 아니라 네. 이게 또 사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좀 어색하죠. 주빈이라고 하니까. 예. 예. 올해는 대만을 주빈국이 아닌 주빈으로 하는데 이게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 67회인데 역대 처음으로 나라 국자가 빠진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주빈국은 해마다 한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의 출판, 문학, 예술 등의 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도서전에서 차기 주빈국으로 소개되면서 대만 출판사 48곳이 책 300여 권을 전시했었대요. 네. 또 대만이 늘 한국 책을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렇답니다. 번역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가 얻은 문화 콘텐츠들은 대만에서도 동시에 인기를 누릴 만큼 이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동기화도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 표현이 사실 도서전 측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외교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네. 뭐 아마 중국 외교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항의도 있었다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이 대만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양안이 첨예한 갈등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심 끝에 주빈국으로는 모시되 나라 국자는 빼고 주빈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 대만하고도 합의가 됐어요. 네네네. 공식 명칭도 타이완으로 정해서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같은 데 나갈 때도 중국하고 따로 나가면서 네. 차이니즈 타이페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번 타이완 경우도 대만과 서로 합의한 명칭이고요. 도서전에서는 이제 스페인 북동부의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나 또 캐나다에서 프렌치 케벡 같은 경우에도 그 해외에서 주빈을 단순히 나라가 아닌 지역이나 언어 단위로 보고 네. 초청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만도 그렇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제도서전에서 이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뽑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40종의 수상작이 전시된다고요. 네. 이 뽑히신 작가분들이랑 출판사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40등 안에 들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전시가 있는데 그 분야가 총 4개예요. 예.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즐거운 책, 네. 재미있는 책, 그리고 지혜로운 책 이렇게 4개 부문에 각 10종씩 40종의 책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분류를 했네요. 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즐거운 책 심사에 참여했고요. 네. 출판사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출품작을 받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1차, 2차 심사를 거쳤어요. 네. 총 685종이 접수됐었고요. 이 중에서 단 40권만 뽑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책을 많이 오래 봐온 분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책들만 한데 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시상식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네. 그 개막일인 18일 현장 시상식에서 요 분야별로 대상책이 또 한 권씩 있거든요. 그건 따로 발표를 하고 현재 또 홈페이지에는 네. 분야별 10편의 목록과 전문가 심사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종씩 분야별로 수상작이 발표됐고 되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대상이 따단 이제 선정이 되면서 수요하는 시상식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아름다운 책, 즐거운 책, 재밌는 책, 지혜로운 책. 이게 다 하나하나 다 관심이 가는 그 단어들이에요. 네. 이 분류는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했고요. 원래는 이제 아름다운 책만 있었거든요. 네. 독일 재단이랑 같이 몇 년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 4가지로 하면서 사실 명칭이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을까. 먼저 아름다운 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책다운 책,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게 책다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개와 고양이 의학사전
이 책은 이제 두꺼운 양장본이지만 반려동물 기르는 반려가구가 이제 55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동물 생애주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용성을 내용과 도폰으로 다 갖춘 그런 책이라고 하네요. 그 산 239 이런 책도 있는데 가로 세로 5, 6cm 정도 되는 그 작은 사탕 담긴 케이스, 오. 양철 케이스 정도의 크기래요. 네. 이건 초소형 책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239곳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간결하게 담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재미있는 책들이어서 실제로 가서 만져보시고 넘겨보시고 그러면 더 재밌을 것 아니,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탐나네요. 저도 강아지를 3마리 키우고 네. 등산인 산악인이거든요. 딱 두 권의 책이 제가 지금 가장 필요한 책들인데 맞춤형으로 오늘 또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셨네요. 네. 근데 이 아름다운 책 그 수상작들 이제 이렇게 심사위원들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시각 디자인과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뭐 이런 기준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전시회장에서 직접 책을 만나보면 그 작품을 보는 그 느낌으로 그렇죠. 네, 약간 감상할 수 있을 것 저희가 같아요. 그걸 책의 물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네, 어. 책이 책으로서 책답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느냐 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수상작 목록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제 메모를 하겠습니다. 네. 그 재미있는 책 분야는요, 만화예요. 네. 요즘은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만화책이 자주 올라오거든요. 아무래도 팬들이 열성적이고 구매력도 상당해서일 것 같은데 이 올해 가장 재미있는 책으로 뽑힌 만화들 제목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가베지 타임,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 대운동회 2024 앤솔로지 박스 세트. 이건 뭐 네. 제목인 거죠. 네. 네, 많이 좋아졌네요. 빨개져 버린 앨리스. 엄마만의 방, 용사의 발라드, 킬러의 집사, 호시탐탐 이런 만화책들입니다. 이런 책 제목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뭔가 영상화돼서 그렇죠? 네. OTT에서 드라마나 이런 걸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네. 눈여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요? 그 가장 지혜로운 책 같은 경우에는 딱 들으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는 아마도 내용이 알찬 책들일 것 같은데요. 네. 그들의 대한제국 1897에서 1910 5인의 기록으로 재구성한 있는 그대로의 대한제국사 네. 이런 책도 있고요. 다산의 일기장. 이거 아무래도 다산 정영 선생님의 일기장일 것 같죠. 마포 주공아파트 단지 신화의 시작. 오, 재밌겠다. 제목만 들어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매너의 역사,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 네. 주폴리스, 동물 권리를 위한 정치 이론. 책을 쓰는 과학자들, 위대한 과학책의 역사. 이런 책들이 가장 지혜로운 책 부문에 네.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책, 뭐 아름다운 책은 꽤 좀 분명한데 즐거운 것과 재밌는 거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기자님이 심사에 참여한 파트는 또 가장 즐거운 책 분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재밌는 책이랑 또 다른 거고요. 네. 그 가장 재미있는 책은 사실 만화고요. 네. 그 즐거운 책은 그림책 포함해서 아동 청소년 도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심사위원이 5명인데요. 네. 다 그 평소에 이렇게 전화드리고 의견 여쭙고 이런 전문가분들이셔서 꼭 책이 아니어도 이런 심사를 참여를 해보면 사실 네. 심사위원들이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문화 같은 경우에는 취향의 영역이 많아서요. 근데 이번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기 진짜 쉽지 않고 그만큼 좋은 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요즘 그림책이라고 하면 그거 애들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그림책은 단순히 아이들 보는 책이 아닙니다. 네. 예, 오히려 어른을 위한 그림책 시장이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책의 물성이나 작화의 퀄리티나 서사의 완성도가 높은 책들이 많고요. 네. 물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어도 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이태용 기자께서 심사에 참여하신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좀 몇 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그림책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 작은 서점 인별그램에서 책 이미지들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권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먼저 꽃에 미친 김군인데요. 이 책은 정말 책장을 펼치면 우리 꽃향기가 은은히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담백하고 세밀한 전통 화풍의 꽃그림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김군은 조선시대 사람인데요. 그래요? 진달래에서 봄의 설렘을 느끼고 초롱꽃에서 싱그러운 여름을 보며 국화의 섬세하고 은은한 향기로 가을을, 매화의 고고한 자태에서 겨울이 온 것을 압니다.
그 넋을 잃고 꽃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독자도 책 속 꽃그림에 넋을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고요. 네. 보통 이제 한 분야에 관한 깊은 사랑으로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그런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18세기의 실존 인물인 김덕형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실학자 박재가 선생님이 그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김덕형의 책 백화보라는 책에 서문을 썼는데 네. 이 백화보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전문적 기회를 익히는 것은 오직 벽, 이제 서화나 문예에 관한 집착을 벽이라고 부르는데 네.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김군의 기회는 천고의 사람들과 견줄 수 있고 김군이 그린 꽃은 역사의 길이 남을 공적이며 향기의 나라에서 배향하는 위인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 김군이 이제 김덕형 네. 칭하는 말이고 네. 책장을 펼치면 울고 향기가 은은히 피어오르는 듯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기자님의 쓰신 거예요? 네. 표현 좋습니다. 글도 잘 쓰실 것 같아요. 네. 또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네, 두 번째 책은 제목이 마음은 어디에입니다. 사실 요즘 마음이 아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린이책, 그림책들을 받아보다 보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감정을 다루고 관계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 아무래도 훈육하는 말투로 가르치는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다루는데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이야기를 일상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책이고요. 그 주인공은 동수라는 아이예요. 네. 일요일 아침에 텅 빈 집에서 혼자 일어났는데 엄마는 가게로 일을 나가면서 쪽지를 붙여놨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세면대에 콸콸 내려가는 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좀 이상한데 구멍이 난 걸까?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지? 네.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네. 책방 사장님한테 마음은 어디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마음여행이라는 책을 주세요. 포장마차 노점 엄마선 떡볶이 사장님한테 마음이 어딨냐고 여쭤봤더니 컵떡볶이를 한가득 담아주시면서 이 떡볶이에 다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패밀리 편의점, 정다운 세탁소, 보송보송 애견 미용실 이런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서 저마다 어른들이 들려주는 마음에 관한 답을 듣게 됩니다. 네. 제 속에 떠오른 마음에 관한 의문을 묻고 탐구하며 풀어보려는 여정이 속 깊은 아이답고요. 그 과정이 또 밀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글와글하는 놀이터나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채소를 파는 재래식 시장, 또 휴일에도 아이들이 바삐 드나드는 학원 건물의 간판들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꼼꼼히 그려넣어서요. 네. 책장마다 정말 정겨운 마음이 흐뭇하게 배어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짧은 책 소개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질까요? 네. 소개 너무 맛깔스럽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세 권 소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한 권은요? 네, 이 자개장 할머니라는 책인데요. 네. 저는 이 책을 처음 딱 받는 순간 뭔가 어디선가 올해의 책이라고 뽑힐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전통작의 우아한 화려함을 수공의 작품처럼 종이 위에 구현한 작가의 노력이 페이지마다 느껴집니다. 네. 책 자체가 자개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개처럼 보인다. 네, 자개를 실제로 붙이지 그렇지는 못했겠죠. 비싸니까. 않은데, 네. 그거를 작가가 다 수작업으로 표현했다고 하고요. 네. 이 표지가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어서 정겹고요. 책장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이의 머릿속 세계처럼 활짝 펼쳐지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정말 옛날에는 안방에 자개장을 두시고 맞아요. 정말 부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네네. 정말 애지중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는 그런 어른들을 자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망했다 그러면서 급히 이사하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가 낡은 트럭에 커다란 자개장을 제일 먼저 실으면서 이 자개장은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거다. 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못마땅하죠. 자개장 속에는 이불밖에 없고 먹을 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독자들은 이 가정이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힘든 경제적인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투덜대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좋은 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해주는데요. 사실 상상력의 힘으로 어린 시절의 고난을 견뎌내는 아이의 이야기를 많은 책에서 봐왔잖아요. 상상 속 세계는 이제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아이가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길러내는 놀이터고 알게 모르게 새로운 희망을 다지게 하는 도움닫기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개장에서 자개로 된 할머니가 툭 튀어나오시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자개로 된 험한 산과 계곡, 물살을 헤쳐 건너서 향기극한 자개복숭아가 열리는 자개나무 아래에 도착합니다. 네. 그 숨이 차도 다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원하던 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개장은 뭐든지 쉽게 만들어서 쓰고 빨리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잊고 또 잃어가는 것들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일에 처한 아이의 경우에도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조금만 북돋우고 이끌어준다면 믿음을 잃지 않고 향기로운 희망을 향해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정말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시각적으로도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자개장 할머니와 떠난 모험의 세계, 외로운 아이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현실 모두가 자개처럼 무지개색으로 영롱하게 빛을 냅니다. 작가의 섬세한 작업에 정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모름지기 자개장이 좀 재평가가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폭삭소가수다에서도 그렇죠. 부모의 어떻게 엄마의 그 성공의 상징으로 맞습니다. 자개장이 집에 들어오는데 그걸 이고지고 다니면서 놓지 못하는. 네. 그렇군요.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뽑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이모저모 살펴봤는데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 전시 외에도 이제 주제 전시가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목이 믿을 구석이라고요. 뭐 어떤 전시예요? 네. 제목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 도서전 주최 측 설명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믿을 구석이란 뭘까? 점점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는 곁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려가야 할 무언가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믿을 구석에 관한 책들을 10권 또 추천하고 있는데요. 네. 성동혁 시인의 시집 6, 숫자 6입니다. 이 시집 같은 경우에는 시인이 5번의 대수술을 받았대요. 네. 그 생사를 가르는 경험들을 하면서 6번째 얻은 몸으로 쓴 시. 그래서 네. 6이에요. 네, 여리고 소중한 숨에 관한 이야기 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박상영 작가의 1차원이 되고 싶어, 이슬아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도 믿을 구석 목록에 있습니다. 25년 경력의 교사가 빈곤가정의 아이들 8명과 10여 년간 만남을 지속하면서 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도 있는데요. 우리 곁에 가난을 들여다보지만 비루하지 않은 책입니다. 네. 가난한 청소년이 청년이 되면서 처하게 되는 겹겹의 현실에 대한 해부이면서 이들이 어떻게 삶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발견해내는지에 대한 성장담이기도 해서요. 저는 아직 못 읽어봤지만 제목만으로 끌리는 또 책이 또 한 권 있었는데요. 견딜 수 없음을 견디기 네. 였습니다. 상실과 슬픔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치료사가 쓰신 책인데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 또 고통을 겪어낸 사람만이 다다를 수 있는 생생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 또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 같은 고전들도 믿을 구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믿을 구석. 정말 이렇게 팍팍한 현실 속에서 믿을 구석이 필요한 건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도서전의 이 내용들을 좀 쫙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 만사 다 한 곳에 이렇게 몰아놓은 오면 우주를 접하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갈 수가 없잖아요. 다 매진이 돼서. 네. 내년에는 좀 미리 좀 서둘러서 저희가 이제 사실 프로그램 론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좀 저희한테도 미리 소식 좀 알려주셔서 저희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네, 도서전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심사위원이 또 직접 들려주시는 서울국제도서전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뵀었는데 풍성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이태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늘 늦은 시각에 네. 눈치 없이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최민석입니다. 아유, 눈치가 없기는요. 아, 오늘은 그걸 제 준비를 못했네. 또 우리 최민석 작가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하는 우리 게시판의 글들 좀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제가 거죠. 알아서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쓰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튼 오늘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도진기 작가의 단편집 악마의 증명이라는 책을 준비해 왔고요. 네. 소개할 작품은 표제작입니다. 네. 악마의 증명입니다. 제목이 악마의 증명. 이제 남양 특집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추리 단편 소설이죠. 그렇죠. 네네, 단편 추리 소설. 네. 사실 제가 네. 여름에 네. 추리 소설이나 스릴러를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갑자기 더워져서 네. 지금 좀부터 조금씩 읽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네, 네. 일단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네. 단편 소설로 하나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남양 특집 이런 거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왜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네. 이거는 그렇게 뭐 오싹한 류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 두뇌 싸움. 그렇죠.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그런 여름이 네. 추리 소설의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네. 도진기 작가 좀 네.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도진기 작가는 추리 소설가인데 원래는 법조인입니다. 네. 1944년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로 지내다가 2010년에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추리소설가로 데뷔를 했고요. 2014년에 유다의 별로 한국추리문학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추리소설가로 꾸준히 집필을 하고 있고요. 네. 유명한 시리즈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진이라는 변호사가 등장하는 장편 소설 연작 네. 고진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작품으로 붉은 집 살인 사건, 정신 자살, 유다의 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백수 탐정인 진구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 소설. 네. 뭐 대표적인 작품은 순서의 문제, 가족의 탄생, 모래바람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이런 장편 소설과 단편집뿐만이 아니라 네. 법에 관한 교양 서적도 간간히 써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이력이에요. 판사셨고 지금 이제 본캐가 변호사고 부캐로 추리소설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변호사 겸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가 자신이 갖고 있는 법적인 지식을 집필을 할 때 10분 활용을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작품 역시 법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도진기 작가의 소설은 추리소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법정 드라마 같은 네. 면도 있습니다. 네. 자, 제목이 이제 악마의 증명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중세 유럽의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할 때 쓰는데 영어로는 데빌스 프루프라고 하고 네. 라틴어로는 프로바티오 디아볼리카라고도 합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거죠? 그 어떤 사실이나 인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이걸 이제 악마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데리고 오면 되니까요. 보여주면 그렇죠. 되니까. 악마를 네. 만나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것도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악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비해서는 쉽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악마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악마를 만난 사람이나 네. 악마를 데리고 오면 되지만 악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거의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죠. 네. 아무도 악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네. 악마가 어딘가에 살고 있을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는 수는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본 그렇죠. 사람이 없을 뿐이지 없다고는 얘기 못한다. 그렇죠. 예컨대 UFO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UFO는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신, 않는다는 네. 증거가 없으므로
신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대표적인 예를 악마로 들어서 네. 악마의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이 이 악마의 증명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데 그렇죠. 저 사람이 범행을 안 저질렀다는 것은 네.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죄를 추정해 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이 악마의 증명이라는 그 제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줄거리,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사실 아무 지장이 없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기 너무 때문에 재밌었어요, 진짜. 그냥 이 제목은 제가 네, 상식 네. 차원에서 말씀드린 아, 거고 네. 뭐 전혀 이해 못하시고 전혀 이 감을 못 잡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줄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주인공은 박철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박철은 의정부의 부대찌개 집에서 친구와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길이 막히죠. 네. 그래서 택시 안에서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됩니다. 이 아주머니는 의정부 부대찌개 집에서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자마자 간판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손에는 손가방이 들렸는데 두툼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사장이 가게를 마감하고 현금을 챙겨서 퇴근하는 거죠. 네. 박철은 이 여사장의 동선을 아주 면밀히 관찰을 합니다. 보니까 이 여사장이 공터로 걸어가서 거기에 주차한 차를 타고 네. 집으로 갑니다. 네, 이 박철은 돈 냄새가 난다. 그러지만 이제 이 부분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범죄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렇죠. 네. 네. 사실 박철은 늘 돈이 궁했던 고아 출신 대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자취방에 돌아와서 작정을 합니다. 그 여자의 가방을 털기로요. 그리고 다음날 밤 9시쯤에 여자를 겁주기 위해서 날이선 과도 하나를 골라서 신문지에 쌌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부 부대찌개 집 앞에 도착하니까 이제 밤 10시쯤 됐습니다. 얼마 후 식당 불은 꺼졌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아주머니 혼자 나와서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가는 그 짧은 찰나에 박철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네. 조용히 해. 네. 대범하게 조용히 해. 네. 한데 위험한 순간이 닥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이 아주머니가 박철의 깡마른 몸을 보고 네. 그냥 피식 웃어버린 여기서 겁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줌마가. 게다가 네. 인상 맞았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박철은 겁을 주려고 들고 간 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위협을 하려고만 했는데 네. 그만 사고를 쳤고 이로 인해서 아주머니는 사망을 했죠. 네. 가방을 챙기고 이제 서둘러서 떠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CCTV가 있는 거예요. 그 CCTV가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CCTV에 얼굴이 찍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유, 네. 네. 이제 박철은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집에 와서 형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고 형한테는 지방에 가서 며칠 좀 지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치죠. 이게 CCTV 한번 이렇게 찍히면 경찰은 어떻게든 찾아내거든요. 네. 그걸 안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에 잡혀간 후에 박철은 자백을 했습니다. 예.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이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백을 했으니까요. 네. 담당인 호연정 검사는 박철이 자백을 한 덕에 우호적으로 대해줬죠. 그리고 박철한테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법정에서 공판 기일이 열렸죠. 네. 이제 호연정 검사가 모두 진술을 합니다. 피고인 박철은 지난 11월 4일 오후 10시 40분경 의정부시 T동 땡땡 번지 소재 의정부 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식당 주인 53세 여성인 피해자 김정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3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가져와 강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까? 사실 이 살인 사건을 다루는 법정인데 네. 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박철이 이렇게 대답을 하기 전까지는요. 박철은 대답을 합니다. 네.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검사 앞에서는 아주 순수히 자백을 하더니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박철은 네. 법정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악용을 한 거죠. 맞아. 이 박철 이 주인공이 지금 법대를 다니고 있죠? 그렇습니다. 법대생입니다. 네. 그래서 호연정 검사는 살인 현장에서 도주하는 박철의 얼굴이 CCTV에 찍힌 화면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있는 칼과 범행 당시에 입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는 옷을 또 증거로 제출을 했죠. 전부 다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겁니다. 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물이 피고인 즉 박철의 범행과 상관이 없다고 진술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형인 박성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아까 이제 지방에 잠깐 보냈던 형이 네. 바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박성이 법정에 등장하자 장내가 술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네. 박철과 박성이 일란성 쌍둥이였던 거죠. 일란성이 아니라 일란성 똑같이 생긴 일란성입니다. 거예요. 그쵸? 일란성. 예. 어. 게다가 이 피가 묻은 옷은 둘이 평소에 같이 입는 옷이었고 박철의 지문이 묻은 칼 역시 두 형제가 평소에 같이 쓰는 거였습니다. 더 과관인 것은 네. CCTV 화면에 사람이 찍혀 있잖아요. 예. 그 화면을 봐서는 그 사람이 박철인지 박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서. 그리고 박성은 법정에서 자기는 범행 그 당일에 집에서 번역 알바를 하고 네. 일찍 잤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도 김정자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박철도 자기도 일찍 잠들었다고 합니다. 네. 둘 다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는 거죠. 근데 둘 중 한 명은 분명히 범인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예. 예. 이제 가려내야 이 되는데. 사건의 네. 핵심은 누가 진짜 범인인지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무슨 문제인가요? 이거?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한 번 무죄로 판결 난 것은 법정에서 다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즉 이 둘 중에 한 명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네.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같은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듣는 순간 이게 와 기발하다 하면서도 이거 만약에 지금 내가 검사 측이나 법정에서 뭐 이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너무나 곤란할 것 같아. 이런 미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판사 출신 작가가 쓸 수 있는 거죠. 예. 네. 예. 아무튼 바로 요 점 때문에 이 소설의 제목이 악마의 증명인 거고요. 네. 예. 다시 이제 그 법정으로 돌아와서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CCTV에 나온 사진이나 옷, 범행에 쓰인 칼을 보면 둘 중 하나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중 누구입니까? 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은 50%이지만 무죄일 확률 또한 50%입니다. 절반의 확률, 절반의 증명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단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제비뽑기가 아니니까요. 아니 물론 법은 알겠는데 좀 누가 봐도 한 명은 분명히 범인인데 이걸 못 가려낸다는 게 너무 이 법에 좀 허술한 면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이 법정은 네. 50%의 확률로 유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일단 기소된 박철은 무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를 판결받았어요. 예. 네. 이렇게 되면 박철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기소를 받지 않게 되죠. 네. 그러면서 박철은 이제 캠퍼스에서 계속 법학 공부를 하는 걸로 소설의 1장은 끝이 납니다. 네. 아주 이 부분까지만 보면 너무나 답답해서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자, 2장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호연정 검사는 수사관한테 박철, 박성 두 형제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감시한 지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박성이 한 공공도서관에 그 사물함 있잖아요. 네. 장기보관 사물함. 거기서 돈가방을 찾습니다. 바로 살해당한 사람의 돈가방입니다. 이건 결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형사들이 이 현장을 덮치고 예. 호연정 검사는 이번에는 박성을 강도 살인으로 기소를 하죠. 네, 박철은 이미 이제 무죄가 판결났기 예. 때문에 못 건드리고. 그렇죠. 형을, 그런데 네. 이제 주변에서 다 걱정을 합니다. 이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네. 박철을 기소할 수는 없고 이번에도 박성이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면 또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는
형제가 완전히 무죄가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럼 정말 검사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네. 예. 그래도 호연정 검사는 흔들리지 않고 재판을 준비하고 네. 이제 재판에서 검사는 박성을 몰아붙입니다. 네. 내게 몰아붙인다고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되나요? 네. 피해자를 죽였냐고 물으니까 네. 당연히 박성은 아니라고 하죠. 하겠죠. 예. 네. 하지만 박성 당신이 돈가방을 찾지 않았느냐 다그치죠. 네. 이러니까 박성이 진술을 합니다. 그 가방은 동생 박철이 저한테 주면서 잠시 피해 있으라 해서 어쩔 네. 수 없이 들고 나간 겁니다. 이제 방청석은 웅성거리죠. 웅성하죠. 불안하고 말이죠. 네. 이때 변호사는 네. 이 말은 박성의 주장일 뿐이다. 동생 박철의 말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박성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박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그리고 3주 뒤에 공판 기일이 되는 거죠. 박철이 증인으로 이제 나올 텐데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되고 걱정됩니다. 박철이 이날 깔끔하게 정장을 예. 차려입고 등장해서 자기가 돈가방을 형한테 줬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연정 검사가 그러면 그 가방에 살해당한 여인의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확인을 시킨 다음에 묻습니다. 그럼 형 박성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신하냐? 그러자 박철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다음 결정적인 질문하죠. 그러면 형이 아니라 당신이 돈가방을 뺏고 살인을 했냐? 그러자 박철은 형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 내가 했다. 내가 살인범입니다. 고백을 자백을 이렇게 합니다. 답을 네. 하죠.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무죄를 받았으니까 같은 사건으로 또 기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철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의 허술함을 알고 빠져나갈 틈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뭐 정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그 누구도 잡아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 호연정 검사는 굴하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지난 11월 4일 밤 10시 30분경 알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5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옆 의정부 부대찌개 앞에서 귀가하던 50대 여자를 살해하고 돈가방을 뺏은 것은 사실입니까? 네. 이렇게 검사는 사실관계를 구체화시켜서 재차 또박또박 확인을 하고 박철은 그렇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검사의 다음 신문을 기다리는데 웬일인지 호연정 검사는 신문을 맞춰버려요. 네. 그리고 결국 박철의 대담한 증언으로 박성의 범행 입증은 허사가 돼버립니다. 결국 박성은 무죄 선고를 받고 언론은 이걸 대서특필하죠. 네. 결국 검찰은 명예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호연정 검사는 경질이 되고 검찰은 굉장히 뭔가 이제 대언론 이렇게 뭔가 반성하는 글을 내놓고 그렇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네. 호연정 검사는 다음 날에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출근을 해서 수사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박철을 강도 살인으로 기소하세요. 박철이 체포돼서 네. 와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죠. 아, 무죄 판결 받은 사람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불법 체포 아니냐. 그러자 호연정 검사가 호기롭게 말합니다. 네. 불법 체포라면 어떻게 영장이 나왔을까? 박철이 순간 당황을 하죠. 그리고 박철 앞에 호연정 검사가 공소장 2장을 내밉니다. 하나는 지난번의 공소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의 공소장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라고 얘기하죠. 네. 지난번 기소는 2011년 11월 4일 오후 10시 40분경 이제 중요합니다. 의정부시 T동 63번지 소재 의정부 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식당 주인 53세 여성인 피해자 김정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3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가져와 강취하였다는 네. 거고 이번 기소는 2011년 11월 4일 오후 10시 40분경 여기까지 똑같아요. 네. 서울시 노원구 S동 12번지 소재 주소가 다르네. 네. 의정부 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식당 주인 52세 김라희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도 다르네. 그렇죠. 현금 300만 네. 원이 든 돈가방을 가져와 강취하였다. 예.
이걸 보고 박철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공소장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 이게 뭐였냐면 사실 죽은 피해자의 이름은 두 번째 공소장에 쓰인 김나희 씨였습니다. 그리고 박철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의정부 부대찌개 간판이 쭉 늘어서 있는 노원구 S동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사거리는 길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의정부와 네. 서울 노원구의 S동이 갈라서서 박철은 당연히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의정부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의정부 부대찌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의정부 부대찌개가 있었던 그곳은 네. 노원구 S동이었던 거죠. 길 하나 건너 네. 사이로. 네. 그리고 박철이 피해자의 이름까지 알고 범행을 저지를 리 없었다라고 검사가 판단을 하고 네. 도박을 한 거죠. 가짜 공소장을 첫 재판 때 네. 쓴 겁니다. 이 호 검사는 지금 다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공소장을 잘못 쓴 거잖아요. 첫 번째는. 호 검사가 네. 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냐면 네. 처음에 박철이 검찰에서 순순히 자백을 하는 걸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관한테 뒷조사를 해보라고 부탁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박철이 일란성 쌍둥이였고 네. 게다가 그 형은 범행 후에 종적을 감췄죠. 그래서 행여나 박철이 증언을 뒤집을까 봐 가짜 공소장으로 재판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던 그 의정부 부대찌개 집에 김정자 씨, 네. 예, 첫 번째 공소장에 쓰인 김정자 씨한테 사전에 찾아가서 양해를 구한 거죠. 공소장에 이름을 좀 쓰겠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재차 진짜 공소장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50대 여성을 살해했냐고 박철한테 물은 거고 네. 박철은 법정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죄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막 라디오 이렇게 돌리시다가 듣는 분이 계시다면 시사 프로그램 듣는 줄 아시가 이거 소설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이 플롯인데, 근데 전 약간 이거 보면서 공소장의 주소와 이름을 잘못 써도 이게 이 재판까지 진행이 되나? 물론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소설에 어떤 허용이 있겠죠. 근데 전 이 부분이 이게 가능한가? 굉장히 예리한 시선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예. 아마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지 않고 네. 뭔가 네. 정보가 네. 정보의 혼선이 있어서 있었다? 뭔가 착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정을 위해서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 뭐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정도로만 뭐 추정을 합니다. 아마 저기 도진기 작가가 요 비슷한 무슨 이런 이름이 뭐 잘못되거나 주소가 잘못돼서 약간 뭔가 곤란했던 상황들에 착안을 해서 소설을 전개시킨 것 같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기발했어요. 네. 이거 결국 지금 호연정 검사가 사건을 아주 깨끗하게 멋지게 해결한 걸로 이제. 그렇죠. 사건 네. 해결도 굉장히 네. 멋지게 했고 사실 이 호연정 검사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한 요 소설집에 호연정 검사가 또 나오는 그 선택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그 작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 고진, 진구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데 이 도진기 작가의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개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예. 추구하는 뭔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시리즈별로 저는 쫙 사실 밀고 가는 호연정 게. 검사 캐릭터가 좀 매력적이라서 예. 호연정 검사 시리즈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와서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다면 네. 그 시리즈를 애타게 기다리는 독자가 있다. 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소설가들도 보면 한 캐릭터를 쭉 이렇게 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무슨 소설이었죠 우리가 거기에 그 딸이 또 다시 다음 소설에 나온다거나 해가지고 연속성을 갖는 이렇게 네. 앞뒤로 이제 나의 소설을 다 이렇게 읽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많죠. 네, 네.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칠레 네. 그 이사벨 아엔데도 네. 그런 식으로 썼고 뭐 발자크는 인물 순환 기법이라고 해서 네, 인물 순환 기법. 예, 다른 작품에 썼던 네. 인물들을
이 작품에도 등장시키고 네. 저 작품에도 등장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었죠. 네네. 도진기라는 이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작품인데 왜 작가분들 순수 정말 글만 쓰시는 분들 다른 어떤 직업에서 이렇게 건너오신 분들이 아닌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의사 작가라든지 이런 뭐 법조인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사실 우리 장강명 작가도 지금 보니까 기자 출신이네요. 그렇죠. 예, 예. 사실 그래서 장강명 작가의 그 소설도 보면 네. 약간 르포타주에서 네, 좀 더 맞습니다. 발전된 형태의 작품들이 많아요. 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라서 얘기하면 또 귀가 간지러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이 싫어서 혹은 뭐 댓글 부대 네. 이런 작품들은 한국 사회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렇네요. 마치 취재를 해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와 깨달음을 토대로 이야기를 구축했다. 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을 보면 저는 좀 부러움을 느낍니다. 네. 아니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으세요? 이제 저는 그런 베이스가 없으니까요. 아니, 불문학을 심층적으로 공부해서 이제 또 불타는 진짜 문학을 계속 그걸로 놀리시려고.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네. 100% 존경의 마음을 갖고 드리는 부끄럽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네. 자, 추리 소설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도진기 작가의 악마의 증명 꼭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 준비하면서 떠오른 곡 어떤 곡일까요? 그 호연정 검사의 반전이 공개될 때까지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레니 크라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네. 예, 요 곡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곡 띄워드리면서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불문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